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세계삼이 통역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최고형이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네. 사실은 반국가단체 구성 예비 음모죄로 기소가 예. 됐는데 그 죄목이 아닌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해서 사형이 구형이 됐고 예. 그게 대법원에 가서 법리가 잘못됐다 해서 파기환송이 됐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문제를 대중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린 첫 번째 글이 선생님의 그 글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가요? 생각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 정확한 팩트였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뭐 제가 그게 제일 정확하게 제일 먼저 했는지는 잘 몰랐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당 사건 자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통일당에 대한 글들이 나왔지만 한편에서는 또 너무 과장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다 과정이 된 것 같아요. 진보 쪽은 진보 쪽대로 그다음에 뭐 보수 쪽은 보수 쪽대로 공안의 시각은 공안의 시각대로 그런데 그 선생님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통역당의 무기수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놀랐던 게 통역당이라는 이름을 중앙정보부에 가서 처음 들으셨다라는 말을 듣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아니, 그래서 저는 그 통일당 얘기 좀 이따 하시고 예. 예를 들어서 재판, 재판 예. 그게 사실 팩트잖아요. 예. 대단히 중요한 팩트인데 제가 아는 건 그 이전 자료는 그런 게 없었고 선생님이 단대서 뭐 얘기를 하셨을 가능성도 높지 않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렇죠. 이제 아마 예. 왜냐하면은 선생님은 재판을 따로 받으셨단 말이에요. 통일당 관련자들하고 예. 군사재판이었기 군사재판이니까. 때문에 따로 받으셨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사형을 구형하면서 그 사형 구형한 법무관들이 비슷한 또래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가볍게 가다가 이제 위에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그 사형을 구형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관 아니 이 사람들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뭐 걱정하지 말래니 그리고 이제 판결도 사형이 나고 했는데 나는 그게 일부러 엑스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난 그 황태성 사건에서도 그거를 황태성 사건 예, 간첩 북한에서 간첩 우리가 간첩이라고 나왔지만 밀수하죠 밀수. 박정희 선배 형님. 그 사건에서도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뭐가 있었냐면은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하면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잖아요. 내가 법률가가 아닌데도 하는 건데 그 신국가보안법을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가서 법리로 대법원에 가서 지적을 하면은 파기환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가 봐도 나같이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렇게 법률을 적용을 하는데 이건 보면은 그 일부러 그 재판을 늦추고 황태성이를 죽이지 않으려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절차는 이제 뭐 미국문도 있고 뭐 이거 하니까 밟기는 밟아야 하는데 그건 고육책이었는데 여기는 아마 법무관들한테 사용을 시키라고 이제 그 구형하라고 압력이 내려오니까 일부러 법 적용을 잘못해서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되고 시간 끌고 뭐 그러다가 도끼가 빠지면 사건이라는 게 도끼가 있거든요. 그 도끼가 빠져야 이제 이게 좀 정상 봐주고 뭐 이렇게 그 관심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 마세요에 진짜로 걱정 안 해도 이거 저 사형 안 날 겁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우리 합니다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법무관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보부에서 오다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통일당 사건을 이렇게 이제 이 통일당 사건이라는 게 발단이 되는 게 그 임자도 사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임자도 사건이 먼저 터지고 청맥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당 터지고 또 해방전략당 사건 이제 같이 터지게 되고 이것들이 어찌 생각하면 따로따로인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판을 키우는 그리고 그의 중앙정보부의 조직 개편 과정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보부의 대공활동국의 수사 과였다가 수사단이 생깁니다. 그 수사단이 생기는 과정이 바로 요 통일당 사건과 또 저희 이제 장인 돌아가신 해방전략당 사건을 갖다가 맡아 키우면서 그렇게 판을 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 이제 아마 군 법무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신용복을 이제 억울함을 알고 그걸 이제 이렇게 좀
억울한 원래 사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행위 거니까. 자체가 뭐 반국가단체 구성 예비 음모 예비 정도 적용하면은 들까 말까 한 그 정도 사안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파기환송이 됐는데도 다시 사형으로 그렇죠. 갔고요. 파기환송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실 팔자는 아니었던 게 그 판을 키우는 게 김영욱이었고 그리고 비서실장하고 사이가 계속 안 좋잖아요. 이후락 비서실장하고 이후락 쪽하고는 그러니까 이 견제하는 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역사적으로 그게 그 부분이 내가 제일 의문인 게 선생님 이제 인터뷰할 때는 제가 아니었지만 그 후에 이제 제가 재혼을 하면서 이 통일당 사건하고 같이 사건이 터진 그 해방전략당 사건에 이제 그 당시에 수괴에 남은 거였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형 판결을 갖고 사형이 굉장히 빨리 집행이 됐어요. 그 1년이 채 안 돼서 1년이 아니라 재판 끝나고 나서는 뭐 한 2달, 3달 만에 그 사형이 집행이 된 저 권자, 제자, 혁자에 이제 사유가 됐습니다. 사유가 돼서 그 시기에 이제 왜 사형이 집행이 됐는가. 그 다음에 김진락보다도 빨리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진락은 72년에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요인이었고 권력관계에서. 그런데 왜 그 해방전략당 사건이 통역당, 그러니까 이문규하고 하루 차인가 그래요. 선생님 잠깐만. 근데 지금 김진락, 이명규 이러면은 또 사람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예 가만 있어봐. 뭐 우리 뭐 아세요? 김진락과 이문규에 대해서? 아니, 잘 모르죠.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요. 아니 저는 자료 안 본 사람 모르지.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여기 신세대가 모르신데. MZ 저도 이제 조금 연식이 있긴 한데요. 사실은 관심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모르고 관심 분야가 아닌 이상에는 이제 깊게 안 파고들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신영복 선생님 좋아하는 게 책을 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신영복 선생님의 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이제 저희 이제 뭐 MZ 세대들한테도 막 이렇게 책을 사서 주고 막 하는데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통역당이 뭐예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거를 좀 교수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통역당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통역당에 대해서 간단히 가기 전에 약간 사이드로 잠깐만 빠졌다가 갈게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했잖아요. 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 좋아하는 말이 어렸을 때 역사는 끊임없이 다시 써야지 한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뭐 신영복 선생님의 삶이 현대사에서 다시 정리돼야 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심오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대학에서 그러니까 아마 내 강의가 인기가 없어지는데 난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가령 김대중이나 노무현 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나랑 비슷한 세대. 내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는 나보다 연배가 위인 청중들도 많았고, 그래도 어쨌거나 같이, 한 시대를 겪었다는 그 공감대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냐면, 김대중, 해버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그걸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노무현 하면은, 노무현이 노풍을 불 때, 또 그 다음에 청문회에 처음 등장했을 때, 저 촌놈이 누구냐. 사람들 깜짝 놀라면서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고 빠져들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겪은 사람들하고 지금 MZ세대라면은 자기들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때 대통령이 무슨 감동을 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김대중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역사를 써야 하는 거하고 김대중이라고 바로 시작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역사는 한 10년, 20년마다 현실적으로 이 청중이 바뀌기 때문에 독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시 써야 한다. 또 그런 의미도 어렸을 있네요. 때 굉장히 심하게 생각했던 게 이거 아주 현실적인 거구나 생각을 했고 지금은 통역당 하면은 아무도 모르죠. 신영복 선생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사전에서 찾아봐서도 통역당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게 사실은 보면은 한국판 68혁명 우리는 68혁명의 부재를 늘 얘기하잖아요.
그 김누리 교수가 이제 한국이 왜 이 모양이냐 할 때 6.8혁명 부재를 얘기하는데 6.8혁명에 대한 뭐랄까 알리바이랄까 한국 지식인 사회, 한국 그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알리바이가 통역당 사건, 해방전략당 사건 이런 게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들한테 한번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 다시 쓰여지는 네. 역사의 의미에서 이거보다도 더 간단하게 이거보다 예, 간단하게 쉽게 그 양반빨갱이 같은 표현 써서 쉽게 하는 건데 예. 뭐냐면은 한국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 다시 시작을 하는데 독재 정권이 들었는데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민주화 운동을 좀 더 세게 그리고 한국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그 모순들 분단 이전부터 어떤 사회주의적인 전통 속에서도 해결하려고 했었던 모순이 분단으로 더 심화가 됐고 한국 전쟁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폭력적으로 해보려다가 오히려 악화시킨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53년부터 치면 68년이면 딱 15년쯤 되는 해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 국교 정상을 하고 이제 막 산업화가 되고 변화하기 시작하는 속이고 국제 정세로 본다면 월남에서 그 전쟁이 내전이 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거기에다가 미세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한국의 민주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해서 이건 민주주의의 문제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를 좀 더 깊이 있게 이거는 분단의 문제, 외세의 문제가 결부돼 있고 결국 외세에서 분단된 걸 극복하려면 우리가 통일해야 한다. 통일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만나야 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그 입장이 좀 갈리는데 남한 이제 사회주의 이게 절대 그런데 간단하게 들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 역사적인 상황이 복잡한데 예. 뭐냐면은 복잡하고 흐릿한 거는 흐릿하게 해야지 그걸 선명하게 해놓으면 그게 역사 왜곡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 복잡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회주의 운동의 전통에는 일국일당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혁명을 하는데 지도부가 머리가 많으면은 이게 복잡해지니까 이걸 통일해야 한다.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 속에서 나온 그 뼈저린 경험인데 일국일당 원칙인데 한국은 그러면은 조선노동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혁명을 그래서 전국적인 단위의 혁명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분단이 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갈라졌는데 일국일당은 무슨 이건 현실적으로 다른 성격의 혁명이니까 독자적인 혁명에 참모부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측과 그다음에 북한이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대등하냐. 북한이 이게 실체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이건 국가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힘에서 벌써 차이가 나니까 저쪽이 주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흔히 얘기하기를 통역당은 북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집단, 또 인혁당은 독자적인 집단, 남쪽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집단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신영복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마 그게 이제 신영복 선생님의 통역당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핵심이면서도 통역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실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었는데 신영복 선생님만 하더라도 남쪽의 독자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이 통역당을 다 싸잡아서 북한의 주도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어떤 혁명의 상부로 설정하려고 했었다. 그 부분이 이제 오해가 되는 거고 그걸 중앙정법은 덮어 씌운 거고 그게 원숭이 똥구멍에서 백두산을 끄집어내서 반도삼천 백두산만이 아니라 반도삼천리 아니에요. 무궁화 뻗어내 반도삼천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중앙정보부와 아니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북한이 어떤 역사적인 그 부분들, 그러니까 항일무장투쟁을 했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독립운동했던 그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남한 혁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 북한에 가서 이렇게 북한하고 상의하고 협의할 수는 있겠지만 북한이 우리를 지도한다? No. 신영복 선생님만 해도 그 입장은 분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통역과 인혁의 차이를 너무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부풀려진 사건을 통역당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영복 선생님이 거기에 관여하신 관계가 건 되시죠. 맞지만 예. 입장이 분명히 중앙정보에서 그러니까- 말한 입장과는 달랐다. 그러니까 신영복 선생님은 이미 통역당이라는 그 당명을 조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당명도 모르셨다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나 통역당의 실체가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당명을 중앙정보부가 100% 조작한 거라고는 또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지점은 뭐냐면은 신영복 선생님 만난 사람은 김진락이고, 예. 그 이제 김정태라는 사람이 통역당의 최고 최고 책임자라고 되어 책임자고. 있습니다. 예. 그 김정태가 김진락의 삼촌이거든요. 예. 작은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이 김종태 같은 사람이나 김진락 같은 사람이 북에 갔을 때는 이 민족해방전선, 신영복 선생님이 관계한 민족해방전선을 통일혁명당의 어떤 실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핵심 조직이라고 얘기했고, 민족해방전선은 위장 명칭입니다. 예.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북한에 밑에 가서? 북한에 거기에 뭐 동학혁명연구회니 CCC니 뭐 경우회니 뭐 여러 서클이 있었잖아요. 신영복 선생님이 관계한 서클. 그 서클은 독자적인 학생운동 서클인데, 독자적인, 서클인데 그거를 마치 통역당의 산하단체인 것처럼 얘기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그래서 남북한의 성과주의.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의 성과주의 분명하죠. 실체는 요만한데 이거는 이제 금뻥튀기한 거고. 그리고 이제 가령 김정태 같은 김정태를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굉장히 참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사실은 북에서도 평가가 높지 않았어요. 김정태에 대해서. 지금 뭐 김정태 무슨 기관차, 뭐 김정태 뭐 대학 뭐 그거긴 하지만 북에서도 내밀한 자료나 뭐 이렇게 보면은 이문규를 더 높이 평가했던 것 같고 또 임자도에 있었던 최영도 그 조직 그쪽을 중심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고 여기가 통역당이라고 하지만 통역당 서울시 위상이 서울시당입니다. 통역당 중앙이 만들어진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냥 통역당 중앙 이제 그렇게 흔히 이제 부르는데 그거는 잘못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신영복 선생님은 남쪽의 독자성을 굉장히 강조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통역당 하면은 북에 종속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하시죠. 맞습니다. 뭐 제가 들은 걸로 네. 그림을 보니 그때 통상 이제 정보부에서 했던 방식이 통역당이라는 게 일부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잔존사회주의 그룹들이 있었고 자생적인 학생운동단체나 운동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건데 그걸 전체를 통역이라는 이름으로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이라고 하면 일단 북한에 추종을 하고 사주를 받고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빨갱이 프레임이 되는 것이고요. 신영복 선생님은 이쪽 통역 원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엮어놓은 그림 속에서 무관하지 않은 걸로 이제 그림이 그려졌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김진락 씨 정도만 안면이 있는 정도였고 이문규도 조금 봤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아니 이문규 안 봤던 이문규 거죠. 못 아니야 김종태는 아예 못 봤고 김진락밖에 못 이문규도 만났습니다. 못 만났어요. 이문규도 못 만났고 전혀 못 아유 만났어요. 그러면 뭐 그러니까 그런데 그림이 그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게 이 사람들이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라는 통역당의 이제 우리가 흔히 지도부라고 하고 거기에 북에 가 있었던 이진영, 그 사역과 출신 그 이진영은 이제 신영복 선생님하고 같은 조직에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조국전선에서 김종태, 이문규가 하는 조국전선이 있었고 김진락, 이진영이 하는 민족해방전선이 있어서 그 전선 두 개를 합쳐서 통역당이라고 김종태나 김진락이나 이문규가 보고한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중앙정보부는 그거에 근거해서 네가 통역당의 핵심 아니냐고.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는 김종태 사형당하고 이문규 사형당하고 김진락 사형당하고 이진영은 북에 가 있을 때 사건이 터져서 내려오질 못했으니까 통역당 그러면은 그 중앙정보부가 지목한 관련자 중에서는 신영복 선생님의 사연이 제일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신영복 선생님의 통역당의 대표 무기수가 이제 되셨는데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을 통역당 관계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런 좀 이상한 위치.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예. 그러니까 사실 만들어지기는 그러니까 신영복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 중앙정보부라는 성과주의자들과 김종태를 중심으로 한 그 일종의 이제 남쪽에서도 그 혁명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북과의 관계 설정에 북의 주도권을 인정하나 그러나 자기 밑에 있는 자기와 같이 얘기하던 그 신영복 선생님 같은 분에게는 그거를 감추고 그냥 북과 관계를 가져야 근데 북과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 자체까지는 신영복 선생님도 그거는 우리가 통일을 할 때 당연히 그 북한하고 당사자끼리니까 그걸 배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위치가 애매해졌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그 도깨비 판스처럼 그러네요. 징역 뭐 2년이나 반공법 6개월도 가능하고 사형까지도 또 가능. 그러니까 무시무시하잖아요. 반국가단체 지도성원이고 민족해방전선의 지도성원이라는 건 맞는데 민족해방전선의 실체를 뭘로 보느냐. 대학생 서클들 몇 개 하면서 학생운동에서 나와서 그 속에서 한국 사회의 좀 더 근본적인 민주화란 무엇인가. 통일과 외세의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그리고 민족의 해방까지를 민중 해방까지를 포함한 그런 근본적인 좀 더 깊이 있는 민주화를 생각하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기 뭐 제가 이 표현 또 안 쓸 수 없다. 당대 최고의 역사자가 현대사 연구자가 이렇게 팩트를 얘기해주고 그 상식적으로 봐도 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해는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는데 그리고 이른바 뭐 국회의원이다 언론인이다 하는 이른바 그 참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냥 싸잡아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작고하신 분을 맡아두시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개탄스러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역사 연구자로서 그런 그 개탄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떠세요? 느낌이? 한번 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요? 예. 뭐 실망시킬 것 같은데.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하고. 그러려니 해요. 내가 너무 열을 냈나.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는 참 나도 궁금해서 예. 물어봤는데 김문수를 잘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예. 그 정신병이니까 관심 갖지 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중에 그 부류가 여러 있는데 그런데 이제 홍준표 같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멀쩡한데 위약을 떠는 거고 김문수는 정신병이라고밖에는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저도 김문수 갖고 옛날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예. 아주 초기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왜 그 어른들 말씀 틀린 거 없어. 미쳐도 곱게 미쳐라. 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썸네일 나왔네요. 썸네일. 저도 곱게. 거기다가 그건데 네. 이게 저거 나가려면은 네. 그거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네. X가 2개 들어가요. 네. X가 2개 들어가야 된답니다. 하나는 앞에 거에 미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뒤에 거는 처에다가 해서. 맞아요. 네, 그 네. 참 그러니까 아까 한홍훈 선생님이 역사 인기가 떨어진 거랑 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게 이제 일반화되고 나서 이제 그냥 확증 편향의 시대가 된 거예요. 시대가 된 거예요. 자기의 확신을 강화할 수 있는 게 무수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뿐 아니라 여기에 정치성까지 들어가잖아요. 신영복 선생님 관심이 아니야. 신영복 선생님을 지지하고 동의하고 그 양반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싸잡아 공격하는 그러니까 방법이거든요. 신영복 선생님의 소환된 이유는 신영복 선생님의 책일 때문에 거기에 감동받아서가 아니라 문재인 공산주의자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걸 그걸 만들려고. 아 예. 이제 신영복 선생님이 역설적이죠. 그런 게 있지만 실제로 신영복 선생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했던 사람들은 성격이 강력한 운동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도 운동권 굉장히 강한 그 한 시대에 가장 그 급진적인 그 자세를 취하셨지만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우리 그 집의 비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아주 따뜻하고 예. 밑바닥에서부터 예. 그 출발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탐구가 깊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런데 사실 80년대 우리 민주화운동이 지금 그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이제 똥팔육 소리를 그 듣는 중요한 이유가 인간을 안 보고 이념만 쫓은 부분이 컸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지점에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무엇을 개선하려고 하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탁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것만 추구하다가 보니까 이게 약간 이상해지면 사람들 이제 헷가닥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 지금 그 말씀 듣다가 보니까요, 그 감옥으로부터의 자기 개조라는 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선생님이 쓰셨으니까, 그 인터뷰 하셨으니까, 그 처음에는 사형이 근거 없다고 생각했지만, 곧, 이 정권은 충분히 사형을 집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신영복은 그 뒤로 심각하게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언뜻 뭐 그런 우리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참 실존적 장면이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 인터뷰 하실 때 이게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선생님 신영복 선생님께서 느끼는 감정 같은 거 뭐 읽으실 수 있던 게 있었어요? 그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는지 뭐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썼던 것 같은데 꽁돈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혁명광장에서 대낮에 그렇게 이제 그런데 너 군인이니까 사형당하면 총 살리니까 그러니까 음지에서 죽지 않고 햇빛 보면서 죽겠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거 있었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여쭤봤었던 건 그 전향의 문제. 선생님은 전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쪽에서는 전향을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고 그렇게 깊게 고민 안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내가 아마 깊게 고민을 했었어도 전향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뭐 선생님 그 추구하시는 바하고는 뭐 그거하고는 그게 아니 큰 그런데 문제가- 이제 그렇다가 감옥 징역을 오래 살면서 비전향 장기술을 보면서 나중에 다시 이제 그 문제를 좀 고민을 그때 진지하게 가서. 했었다 말씀하셨죠. 근데 좋아서도 전향 그 문제에 하지만- 있어서 네. 그거를 이제 일반적인 전향 뭐 일본에서 얘기하는 천황제에 대한 뭐 지지로 이제 사회주의에서 글로 넘어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서준식 선생 얘기도 했잖아요. 그 당시에 말지에서 이제 서준식 선생이 전향을 안 한 거하고 신영복 선생이 전향한 걸 가지고 뭐 간단한 인터뷰하고 글도 쓰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신 선생님이 뭘 전향했어야 되는 거냐. 글쎄 말이에요. 뭐 전향을 했다는데 뭘 어디로 갔다 와야 전향인데 자기가 간 바가 없어요. 그래서 난 근본적으로 이게 전향을 했다라고 본인 뭐 그걸 쓴 건 사실이니까. 근데 난 본인이 그걸 안 쓸 이유가 없었던.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대한민국의 그게 질서를 없었던 지키겠다 거니까 이런 걸 그런 텐데. 거니까 맞아요. 그때 당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남쪽이셨고 아까 최영국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요소가 분명히 뭐 있었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북한에서 뭐, 난파됐던 간첩의 경우에는 그 전향이라는 문제가 그 명백하게 존재하잖아요. 그걸 부정할 게. 근데 신 선생이 간첩도 아니고 글쎄 말이에요. 뭘 전향을 이제 그 간첩 문제가 남쪽에서 심각하게 된 이유에는 나는 박정희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박정희 자신이 전향. 그렇죠, 그렇죠. 전향이 아니라 이건 배신자죠. 배신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 그래서 70년대에 그래서 그래서 녹화 이제 작업. 강제 전향, 네. 그 감옥 말 안에서의 축구 강제 그러잖아요. 전향 나온 거죠. 예, 하여튼 이제 뭐 시간상 우리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제 대중들이 많이 선생님도 이후 일정 있으시다. 감동을 받아야 되는 추우니까 빨리 끝내죠. 근데 좀 해야 될 게 많아요. 감동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어디였냐면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실존적인 그 부분을 이제 대중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신영복 선생님이란 분은 시대의 어떤 그 한국 현대사라고 하는 그 질곡에 끼인 개인으로서의 그 희생자였던 측면이 너무 많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출소한 이후에 이제 성공회대 자리를 잡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년 지나 성공회대를 왔는데 이 시절에,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20년의 그 대학 생활을 어떻게 그 한국 현대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그 한 선생님은 신영복 선생님의 대학생활 20년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네. 제가 이제 왔을 때는 성공에 대해 가장 정신적인 지주. 그전에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재정 총장이 이제 그 살림을 맡아서 하다가 이재정 총장이 떠나면서 이제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재정 총장은 안 계셨고 김성수 주교님이 좋은 분이시지만 학교에 대한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 하여튼 그 전까지 학교와 관계가 성공회의 대주교 주교셨지 공직자들 학교와는 아주 가까운 관련이 있었던 분은 아니고 그리고 조희연 선생이 그때는 이제 왕성하게 활동할 때니까 조희연 선생하고 이제 신영복 선생님 두 분이 중심이 됐던 시기고 선생님 개인으로서는 느티나무 우리 학교에 느티나무 있잖아요. 지금은 참 마음이 아픈 게 다 죽어갖고 선생님하고 같이 나무가 지금은 이제 아주 거기가 우리가 늘 모였던 데가 만날 정도로 그늘도 없고 이제 다 죽어서 베어버렸는데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성공회대는 아주 따고 돌아갔다고나 할까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 돌아가신 다음에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외람된 얘기지만 하다 보니까 나하고 김동춘 선생이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재정 총장님도 계시고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교수의 3%가 교육감이 됐단 말이야. 그러네요. 교수의 3%예요. 근데 그 두 분이 딱 빠지고 나가고 신영복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학교가 휑한 거죠. 근데 나는 그러니까 학교 일은 거의 안 했고 뭐 학교에서 잘 다 선생님들이 이해해줘서 밖에 나가서 내가 엉뚱한 짓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좀 선생님 장례식 날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많이 추웠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추웠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도 또 좀 더 이 찬바람을 마음속으로 찬바람을 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안타까운 거는 성공회대가 좀 잘 발전을 했어야 하는데 선생님 가시고 난 다음에 점점점 학교의 어떤 위상이랄까 뭐 역량이랄까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과정 그런 과정이 좀 마음이 아프죠. 그거 걱정 마십시오. 우리 또 최영무 전화가고 뭐 얼마 안 있다가 나갔는데 글로벌 더불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평화박물관에서 불꽃을 태우듯이 또 불꽃 태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긴 더변방입니다. 성공회대보다. 아유, 오늘도 제일 얇게 입고 왔어요. 뭐 아주 불꽃을 태우고 계셔요. 하여튼 뭐. 근데 그 20년이 감옥 20년 얘기하신 거 아니었나? 그 20년이 다 20년이라서 나오셔서 우리가 나와도 감옥이죠. 야, 그렇네요. 마음이 감옥이 대장님이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대학도 감옥이고 그러시죠. 그나마 그래도 선생님한테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 또 선생님도 거기에서 또 힘을 얻으시면서 당신이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나와서는 나오셨을 때는 그 부분은 내가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하진 않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이재정 총장님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재정 총장님이 교단에 섰다가 잡혀가신 분을 교단에 세우는 게 맞지 않는가 목사에서 그래서 지난번 인터뷰에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 모셔왔고 그다음에 사실 모셔와서 학교 선전이 무지 많이 된 거죠. 성공회대 입장에서는. 성공회대 진짜 조그맣고 작았었거든요. 지금도 작지만 지금보다 뭐 훨씬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될
그 학교가 이렇게 커지게 된 데는 이재정 총장의 노력도 있었지만 신영복 선생님의 어떤 속망,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신영복 선생님이 계셔서 성공회대 지원했다는 학생들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탁현민 비서관도 뭐 그중 하나고 뭐 그렇습니다. 한 선생님은 현대사를 전공하셨지만 뭐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뭐 일가를 이루신 분이니까 그 우리나라 한국 사상사라는 흐름에서 볼 때 조금 뭐 선생님한테는 생소하실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한국 사상사를 흐름에서 볼 때 쇠기쌤의 그 이제 책 중에 강의 이거 완성하던 시점에 이제 이른바 관계론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걸 이 사람과 사람 우리가 추구해 봐야 될 가치관으로서의 관계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관계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또는 뭐 서양의 어떤 반작용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근대적인 전통과 연관돼서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근현대사적 맥락에서 그런 신영복의 관계론에 대한 그 생각이 있으시면은 한번 좀 그 관계론에 관한 말씀을 좀. 이제 뭐 관계론은 아까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관계론 출발점 되는 부분들, 예.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뭐 관계론, 변방론 이제 같이 묶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현대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확실히 변방이었어요. 변방이었는데 이제 그 선생님 살아계시고 왕성하게 활동하실 시기까지도 변방이었는데, 그로부터 몇 년 사이에 어느새, 그러니까 주로 201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이 하다 보니까 변방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네, 맞아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BTS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기생충이 나오고,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 거, 이건 변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요소들 중에는 한국 역사가 가진 게 있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게 나올 수 있었던 게 80년대 우리가 그 불평등의 문제를 한국 사회의 가장 우수한 인자들이 극한으로 고민했던 시기 아닙니까? 혁명을 꿈꿨다는 게. 선생님 60년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민이 축적이 된 문화적인 성과였다고 보고, 기생충에도 보면은 지하실 밑에 또 지하실이 있는 구조가 이게 분단 구조가 아니면은, 그래서 나는 기생충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국제사회에 먹혔단 말이에요. 아까 그 질문제도 보니까 신영복 선생님의 경험이라는 건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그 다음에 감옥에 이렇게 오래 잡아두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죠. 오죽하면은 만델라가 한국 오면은 반평균을 깎아먹습니까? 양기소. 거기서 중간도 못 가요. 세계 최고 가장 유명한 장기소가. 그런데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특수 조건 속에서 신영복 선생님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만큼 보편화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게 이제 앞서 인터뷰하신 선생님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제 김진업 선생님은 조금 이제 정치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위원 확장이 좀 어떨까 이제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역사적인 조건을 생각하면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 속에서 그래도 BTS나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게 먹혀 들어가는 거 굉장히 한국적인 요소들을 많이 맞습니다. 네.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한국은 현대 한국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갖고 있었고 가장 또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정리해줬다고나 할까 다독여줬다고나 할까 신영복 선생님이 그 현대인들에게 많이 세계인들에게 예. 많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겠다 싶고 예, 그 예. 지점이 가령 체온 이야기라든가 집 질 때 어디부터 그리냐 예, 밑에 주춧돌부터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붕부터 그린다는 거. 그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 지붕이나 위부터 그려 올 것 같은데 보편성이 있을 것 예, 같다. 그러니까 아마 그 선생님의 그런 체험들이 예. 근데 그거는 결국 뭐냐면은 선생님이 그거를 어떤 그 역사의 그 구체적인 현장이 아니라 그 현장만 갖고 했었으면은 그 확장성이 없었을 텐데 선생님이 예. 결국은 인간을 탐구하고 인간의 관계를 탐구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확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도 못 풀고 있고 예. 그다음에 남남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확증 편향과 가짜 뉴스는 더 범람하고 있는 시대라서 이 시대에 글쎄요 뭐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와, 예, 네, 선생님 그 이제 역사학자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또 연구하시잖아요. 보고. 그러면 그 현대사 연구자로서 신영복 선생을 통해서 봐야만 하는 한국사의 어떤 지점이 있다든가 신 선생님을 뭐 공부하거나 그랬을 때 다른 거하고 구분되는 어떤 지점이나 본인이 어떤 좀 강조하고 싶은 이런 인물이나 그 살아온 시대나 요게 이제 특성이나 요걸 좀 요약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인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냥 예. 이념이 예. 중심인 거죠. 일nom해진. 네, 이념. 근데, 직진. 근데 거기에 신복 선생님이 좀 성찰이랄까 브레이크랄까 그다음에 거기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좀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기댈 수 있는 좀 안기고 싶은 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가령 신영복이 없는 진보 진영은 얼마나 삭막했을까. 그러지 않아도 한마디로 한마디로 예. 그러지 않아도 난 우리 진보 진영이 삭막하고 이것 때문에 이 삭막함 때문에 MZ 세대하고 결합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MZ 세대는 마음이 더 삭막하거든. 왜냐면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 게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죽어라 하고 쎄 빠지게 했잖아. 쎄 빠지게 했는데 세대라는 게 어찌 생각하면 우리보다 더 가난하게 살 단군이나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살 최초의 세대라는 것과 그다음에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부자 나라가 됐는데 우리 세대는 정말 단군이라 최초로 오래 살까봐 걱정이 되는 세대가 그러니까 이 부조화 속에서 뭐 신영복 선생님도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뾰족한 뭐 답을 갖고 계셨던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차분하게 앉아서 그러니까 돌이켜볼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점은 사실은 진보라는 게 인간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야 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인간이 증발되고 맞아요. 뭐 이제 우리가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이제 저 영혼은 없고 그림자만 쫓아갔다 하는 말도 있듯이 뭐 그렇게 됐는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나는 오랜 그 감옥에서 격리되고 이제 하면서 그 인간을 탐구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약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선생님한테 정말 배우고 싶은데 그거는 배울 엄두를 못 낸 게 하나가 있어요. 그 글씨가 아닙니다. 그래서 글씨는 저도 엄청난 악빌려서 안 했지만 해봐야 안 되고 글씨가 아니고 그리고 또 글씨는 좀 못 쓰면 어때요? 그런데 동의합니다. 내가 선생님한테 진짜로 배우고 싶었는데 못하게 한 선생님 나는 지하철에서 서 간 적이 없어.
그거 아신다고 그랬어. 내릴 사람 아니고. 그거 딱 해서 가면은 이렇게 보면은 당신은 길면 2정거장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딱 한 그 사람이 싹 일어난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어떻게 보이세요? 안 보여? 지금 다 그거는 진짜로 부럽고. 그건 체득하는 거죠. 그걸 그 체득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에 대한 그 탐구와 관찰과 예. 그다음에 감옥이라는 게 근데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많지만 감옥에서 그런 그러니까 그것도 관계죠. 선생님의 관계론이라는 게 관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부대끼다. 감옥이라는 데는 24시간 그러니까 빨가벗고 24시간을 지내야 하는 사이니까 그 속에서의 그 인간 탐구였는데 그런 속에서 못 배우셨어요? 선생님 못 배우는데 제가 배웠겠습니까? 못 배웁니다. 아니 저는 지하철보다는 차를 질러 갖고 다녀요. 저도 그게 답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지하철도 많이 타는데 가끔 그 생각해요. 난 지하철 타면은 그 생각해요. 늘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쓸까 하는데 근데 이제 나이 드니까 그냥 노약자 보고서 그냥 앉아요. 아직 아니신 것 같은데. 근데 허리가 안 좋아서 그냥만 앉습니다. 혹시 저 지하철에서 제가 노약자 보고서 앉아 있는 거 보신 분들은 허리가 아프다는 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실히 신영복 선생님의 차이는 그 예술과 운동을 결합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예술의 상상력과 유연성과 그리고 거기에 어떤 다양한 재주가 들어가서 우리를 좀 쉬게 해주기도 하고 좀 열어주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열어줘.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깨달음 같은 거. 예. 그냥 함께 맞는 비 같은 말 같은 거.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람, 인간, 그 다음에 우리 이른바 진보 쪽에서 결핍되어 있는 거를 그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할 때 갖고 있었던 그거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신영복 선생이다라고 이렇게 울림 있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니, 인터뷰한 보람 있네. 저도 그 신영복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계속 저의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서로 위로하는 작은 숲이 되라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뭘 할 때마다. 예, 맞아요. 그 말을 할 때 가장 위로가 되고 어떤 뭐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 말을 항상 생각하면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 김진업 선생님이 이제 그게 답이라고 예. 그랬거든. 조그만 숲을 많이 만들어야 돼. 뭐 평화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뭘 만들었어. 성공회들 중심으로 만들어. 더불어 숲을 중심으로 만들어. 이렇게 해서 그게 답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만들어서 추구해야 할 바는 지금 한홍구 선생님 말씀하신 어떤 그 사람, 인간 그런 쪽이 아닌가 이렇게 싶네요. 관계의 출발점은 사람이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그 사람 할 때 그 관계에만 매몰됐는데 제대로 된 관계가 맺어지려면은 그 개인이 줏대가 있고 독립을 해야죠. 이거를 그렇죠. 이제 주체 사상식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그 줏대가 없으면은 머저리가 되고 뭐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관계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서양에서 개인주의를 우리는 개인주의를 굉장히 나쁜 걸로만 봤지만 서양에서는 개인주의란 말이 그렇게 뭐 이기적이고 뭐 그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 앞에 독립적인 개인으로 출발을 하는데 관계의 출발은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은 내가 독립적인 개인이 또 돼야만 그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런 성찰뿐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거에 대한 많은 지평을 신영복 선생님이 몸소 보여주신 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인터뷰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홍구 선생님이 개인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거 개인적 얘기 좀 하나, 아까 뭐였죠? 네이버에서 검색한 거 얘기 좀 해봐요. 그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죄송한데 아니 네이버에 한홍구 이렇게 치니까 재원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 그것만 검색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사연 있는 결혼을 한 셈이죠. 네네. 그래서 그 말씀. 어떤 분들 마침 그 사건이 이
사건하고 장인? 네. 그 장인께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통일당하고 무슨 통합 논의가 있었니 없었니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건 그때가 제일 험한 시기였어요. 박정희 정권에서도 그 시기하고 이제 인혁당 그 집단 세움 드는 시기하고 빨리빨리 죽이잖아요. 그때. 네. 빨리빨리 죽여.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우리 장인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데 답이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 희생자가 돼서 그러니까 그 김진락 이문규보다도 빨리 사용을 글쎄 말입니다. 당하셨는데 사실 한 게 없거든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신영복 선생님 억울한 거기 해방전략당 사건은 반국가 단체 회합도 2번 있었는데 67년 설날, 68년 설날 집에서 떡국 먹은 거예요. 그걸 그게 회합으로. 네, 그게 세대한 것도 해갖고 회합이야. 이제 옛날에 뭐 류영희 선생도 뭐 그런 그 집은 뭐 수백 명이 회합을 했지.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통일당 사건이나 선생님 그 계셨으면 좀 더 많이 여쭤봤어야 하는데 하는 이제 그 이제 장인이나 뭐 직접 만나시지는 않았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그 안타깝네요. 근데 신영복 선생님은 뭐 그 당시에 동시대를 사셨던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니까 통일당에 대한 얘기는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아이고 장인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모님? 아니 부친을 얘기하셔야 돼요. 이 저 한홍구 선생님의 부친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역사 그럼 또 사람들은 복잡한데 다 얘기해야 되는데. 역사관 사람은 너무도 잘하는 거죠. 한만년 친가매가 다 사장님. 얘기해야 제가 이제 직접 뵙지부터 먼발치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러세요? 예, 근데 저희 은사들은 되게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고 일조각이라고 하는 역사 전문, 그다음에 문사철 전문 출판사를 만드셔서 많은 학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거든요. 정한지 선생 은사가 대표적인 게 이기백 선생인가? 이기백 선생님, 최영희 선생님. 서강대 사건 한림대 예. 그래서 이기백 선생님이 또 서강했다가 한림대 오셨고 최영희 선생님이 또 한림 만드신 분이고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잘 알았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책으로 배운 것보다 이제 그런 이렇게 술 한잔 하시면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해 주시던 한만년 사장 훌륭한 분이라고. 어떻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아버지 얘기하면 아니 그래도 좀 아버지한테는 제일 불려졌는데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그 시대에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학자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고 그게 아니 이제 그러니까 강좌 얘기도 하시면 되죠. 뭐 강좌가 있었죠. 아니 좀 우리가 한국사 시민강좌도 했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기백 선생 한국사 시민강좌. 우리 저 큰어머니 해석으로는 예. 우리가 조상산서를 잘못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집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버지인데 하필이면 사업을 해도 돈 제일 못 버는 출판사를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는 엔지니어인데 공대 교수를 하셨고 작은 아버지는 의사인데 의대 교수를 하고 우리 형제들도 다 교수를 하고 그러니까 돈 못 버는 것만 사업가는 돈 벌 일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께서 한국학 관련 책들을 많이 내셨고 그 시절에는 어떤 뭐 70년대, 80년대까지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 30년 정도는 일조각에서 책을 내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학자로 이제 인정받는. 나는 내가 좀 사학과 다니면서 굉장히 혜택을 입은 거는 책 보면 한국사실론에 나오는 참고도서들 있잖아요. 네, 그게 집에 다 꽂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고등학교 시절에 그래도 목차라도 봤어요. 여기도 뭐 책들 많지만 뭐 이제 그런 걸 해갖고 굉장히 좀 공부할 때 편했죠. 뭐 공부할 때 편했다는 말씀으로 가는 건 좀 너무 부친 한만년 사장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한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게 해주셨고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사치를 한 건 뭐냐면은 저하고 둘째 형하고가 오남매 중에서 그 사치를 누렸는데 교보문고에 가서 우리가 갖고 싶은
책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느 단인가는 형하고 나하고 너무 긁어갖고 그 일조각의 교보에 수금을 하나 갖다가 하나도 수금을 못한 적이 그걸로 상세한 바람에 우리가 어찌나 많이 갖고 왔는지 이제 그런 적도 있다고 이제 그 책이 여기에 쌓여 있겠습니다. 여기 많이 있죠. 여기 많이 예. 있고 그러다가 전공 서적을 안 사도 되니까 그 돈으로 헌책방을 많이 다니고 이러다가 예. 이렇게 그랬는데 아버지 친구들은 야 그래도 그 술집에서 카드 날라오는 것보다 영수증 오는 것보다 얼마나 좋다. 글쎄 말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뭐 아까 저희 은사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은사님들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예, 우리 아시다시피 한국 뭐 역사학계에서 대단한 분인데 그 말씀은 뭐 이제 다 아셨겠지만 그 이제 가르칠 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회식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한만년 사장님에 관한 그 어떤 학자들의 고마움 그런 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그걸 느꼈고요. 또 일조각이란 그 출판사가 그때 갖고 있는 위상 아까 최홍 선생님 말씀하시면 거기다가 뭘 좀 내야 학계에서 뭐 그래도 좀 얘기를 그게 명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 시절에 이제 그 시절에 아버지께도 이제 아버지가 인물이 참 좋으셨어요. 인물도 참 좋고 이제 그래서 그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좀 끌어당기려고 뭐 하는 그런 게 많았는데 안 가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 아버지 이제 30대 40대 때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왜 안 가셨냐 했더니 니들이 다섯인데.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거 정치 쪽 그거를 기웃거리지 않으니까 필자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믿고 오는 거고 아버지도 이제 출판사를 처음 찾으셨을 때는 할아버지 덕 또 외할아버지 덕을 많이 봤죠. 두 분이 이제 어떤 친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친구분들이 많고 그래도 좀 다들 좋게 보셔서 암흑의 아들이다. 그렇죠. 또 그러면 또 암흑의 사위다. 우리 외할아버지도 그것도 이제 꽤 유명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필자들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거를 잘 유지 관리를 한 게 내가 정치판에 가봐라. 그러면은 누가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게 그거고 그다음에 일조각이 그렇게 품이 있는 책만 낸 거는 아버지께서 또 베스트셀러 영업 같은 거는 못하잖아요. 아니 한국사실로는 100만 부가 나갔습니다. 일조각에서 나왔고. 그렇게 안 나갔을걸요? 100만 부입니다. 100만 부. 그래요? 예, 누적 판매량? 누적 판매량? 100만 부. 그런 설이 있죠. 그 당시에 뭐 집계가 얼마나 정확하게 됐나 그래서 뭐 일조각을 키우는데 일조했다. 뭐 말도 그랬을 했었습니다. 1조가 1조 조입니까? 그게 2조 단위로 판단하는 일조가 처음 찾았을 때는 짜장면 배달해달라는 전화 많이 왔대요. 그래요? 중국집이지. 그 일조각이라는 이름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학교 은퇴하시면은 출판사 차릴까 하고 지었던 이름인데 원래 사유한테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최영목 선생님. 적선지가 필요여경.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일 하시고.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예. 우리 본적이 적선동이에요. 그 다음에 고모부 함자가 윤씨 때 윤석열 그 집안인데 그 여자 경자예요. 적선지가 진짜 필요 여경이네요. 적선동에 있는 사람 집에 여경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우리 문자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우문현답이 됐네.
이 평화박물관을 통해서 사실 이게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함에도 불구하고 학자로서의 어떤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현실 참여를 전 한다고 보는 거고. 뭐, 그러니까 이제 한국 현대사가 결국은 국가폭력의 역사인데 예. 그 국가폭력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피해자 부분들은 그래도 여기저기서 정리한 데도 많았지만 가해자 아무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가해자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다행히 그래도 그 아까 이제 우리 아버지 얘기를 자꾸 꺼내셨지만 아버님께서 그래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잘려도 굶지는 않게 이렇게 물려주신 부분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거 한다고 성공해다가 나를 자를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건 그 이 중에 이제 안전장치가 있죠. 안전장치가 있고 겸손하게 그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건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 나를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였으면은 이런 그 일 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다행히 또 역사에서 이제 그런 거 하다가 보니까 그 뭐랄까 이제 뭐 능력이랄까 그런 부분이 최소한도를 갖추게 됐고 또 조건도 보니까 내가 하면은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시작할 때 이제 망설였던 게 이거 시작하면 이건 10년짜리인데 10년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한 5, 6년은 갈 건다 했는데 진짜로 제가 지금 한 7년, 8년 했고 앞으로도 한 1년, 2년 더 해야 하니까 거의 10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이거 말고 딴 거 더 재밌는 거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지명방어전이 됐고 그 지명방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저 자신이 의미 부여를 해야 계속 하잖아요. 이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의 그 우선 반헌법 행위자 열전은 개인을 정리하는 거고 국가폭력 가해자들을 정리하는 거고 이걸 하면서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뭐냐면 공안기구 국가폭력의 이제 그 가해 기구를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 안기부, 그다음에 보안사, 또 CIC의 그 민간인 학살했던 그 보안사가 된 거죠. 그 경찰 대공분실 이번에 했고 내년에는 검찰을 할 것 같고 국정원 과거사위 하다가 이제 법원 정리했고 하니까 얼추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된 거. 그 큰 프로젝트를 그래도 그 잘 마무리하면은 나름 그 역사 현대사 공부원으로서 그러니까 뭐 내 개인만의 성과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 그래도 이 국가폭력이나 그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부분들을 딱 그래도 우리 평화박물관 또 선거대 민주자료관의 성과로 남길 수 있겠다 하는 마음. 아이고 박수. 그래서 박수. 이거는 박수는 이걸로. 이거 주실 때요 볼펜도 같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볼펜이 없어서 안 쓰는 사람들도 있어. 그저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이거 개인적으로 인터뷰에다 든 생각인데 자기가 배운 학문을 가지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은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선생님 행복하신 분이네요. 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힘들지만 많이 힘들 때가 많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힘들다는 소리 하면 안 되라고 생각 그 얘기하는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남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10살 때 하고 싶어 했던 일을 지금 내 나이 돼서 계속 하고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나는 10살 때 그 역사학자가 되고 싶었고 그다음에 역사학에서 기강이 한다면은 현대사 우리가 살아온 그 시대를 그 어린 마음 뭐 잘 몰랐지만 그래도 그쪽이 이제 제일 흥미가 있었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 생각해 보면은 뭐 다행히 그게 그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이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께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여건들 만들어주신 거 물려주신 속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년 더 해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남 모른다 하고. 아니 근데 내친 김에 이것도 뭐 여기 질문 있을까? 그 지금 뭐 저술 번역 공주에서 한 80여 권 하셨고요. 저는 사실 선생님의 그 스칼라피노 교수의 그 한국 공산주의 아주 뭐 재밌게 뭐 여전히 뭐 번역하셨잖아요. 번역이죠, 그때. 근데 번역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전 원문도 좀 봤어요 앞에. 아 그러세요? 근데 번역이 워낙 잘 되니까 차라리 번역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많은 저술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게 뭡니까?
가장 저거는 제일 많이 팔린 거고. 예, 이거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예. 아니, 지금 공개는 안 됐지만, 예. 그러니까 이 반어법 행위자율죄는 뭐 제 개인 저술은 아니지만 이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지금 보고서 형태로만 나왔고 이제 나중에 단행본으로 그러니까 바꿔서 내야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안기부 보안사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안기부 그 책이 한 900페이지쯤 돼요. 그 보안사도 한 900페이지 되고 이번에 대공무실 한 것도 이제 그만큼 되는데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이렇게 그 뚱뚱한 책이 세 권 꽂혀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내년에 검찰 하고 하면은 그 시리즈 같은 것들은 뭐 개인 저술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재간 작업 중에서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작업을 한 거고 그러니까 한번 좀 재밌게 놀았다. 네. 재밌게 이게 얼마나 나갔습니까? 네. 이거 한 30만 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야, 소설이 아닌데 이런 인문학서가 30만 부 나왔다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이것도 비화가 있어요. 조금 적네요. 아, 그렇군요. 신영복 선생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신영복 선생님은 따뜻한 얘기고 이거는 무거운 얘기잖아요. 근데 재밌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얘기를 재밌게 썼지만 본질적으로는 무거운 얘기잖아요. 무거운 얘기고 였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기죽지 말고 좀 희망을 담아서 그다음에 우리가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돌아보면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이게 놀랍고 자랑스러운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이제 쓴 거고 이 가해자를 정리하는 부분도 힘들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게 엄살을 좀 부려했는데 그런데 이 힘든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는 진보 진영의 영역 중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대개 저쪽에서 사고를 치면 그것 쫓아가서 아우성치고 대책위원회 만들고 농성하고 하는 게 진보 진영의 주된 일인데 이건 우리가 여기 버티고 앉아서 오늘은 누구를 잡아볼까? 오늘은 누구를 조사할까? 이렇게 하니까 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나름 기운을 내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아, 그렇군요. 예. 그 신영욱 선생님 혹시 글씨 많이 안 주셨어요, 선생님? 몇 점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글씨를 더 많이 받아놓을 걸 그랬어요. 몇 점이 있는데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까워서 판매하거나 그러진 못하고. 근데 표구를 해놓으셨어요, 아니면? 표구 해놓은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러면 대략 그럼 몇 점 되겠네. 예. 한 10점쯤 되지 않나? 그 정도면 많이. 예, 근데 하여튼 조금 이제 약간 배달 사고도 있을 거예요 아마. 배달 사고는 따지고 박물관에서 아니야 배달 사고는 없어요 우리. 직접 받으신 것만 많이 받으셨다. 쭉 인터뷰하면서 느낀 거지만 배달 사고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점은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회계 같은 거 그런 거는 아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언제 털릴지 모르고 실제로 털린 적 있어요. 실제로 털린 적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첫 번째 압수수색을 평화박물관이 당했죠. 아, 그래요? 여기? 여기 있기 전에 견제동에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때는 참 희한하게 이건 조상님이 도와서 그런 건지 상임이사가 저였기 때문에 실무 책임자가 전데 이상하게 대표하고 사무처장만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미안해하지만 그런데 사무처장 기소됐는데 완전 무죄 받고 이제 털었으니까 우리 그리고 그때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때도 무죄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더 꼼꼼하게 아니 평화박물관을 뭘 털겠다고 기소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루틴은 어떠세요 요새? 정년 이제 아까 정년 얘기도 나왔고 했으니까 보통 루틴은 어떻습니까? 하루의 루틴은 요새 약주도 하시나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로 이사를 오고 온 다음에 사무실도 그 집도 그 전에 종로에 있을 때는 약속을 안 잡아도 오가다가 사람들이 사무실로 오든지 근처에서 불러내든지 하는 게 많았는데 여기는 마음 먹고 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없어졌고 루틴은 요새는 이제 강의도 별로 없으니까 매일 똑같아요. 여기 10시에 나오고
아침 10시에 나와서 새벽에 들어갑니다. 집사람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감사로 하루에 한 2번씩 예. 와서 이제 뭐 하하호 하다가 가고.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벌써 우리가 인터뷰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다음 저- 약속 때문에. 예, 아니요, 뭐 재밌게 뭐 이런 얘기 하고. 근데 일단 뭐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최영묵 선생님 혹시 더 질문? 아니 저는 뭐 충분히 했고요. 한홍우 선생님이 뭐 일단 역사학자로서 전 신영복 선생님을 현대사에서 자리매김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얘기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학자가 실천을 해서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신영복 선생님도 작은 걸 모아서 세상을 사실 바꾸려고 하신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조금씩 바꿨고 그런 면에서 또 잘 승계하고 계시고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는 분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오늘 프로그램이 뜻깊었습니다. 아이고, 야, 박수. 네. 진짜 아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 또 저 교수님 저거 후원 약속서 써드렸습니다. 하긴 그것만 해도 엄청나. 골프해 주세요. 예, 제가 아니, 빠르게 녹화 끝나고 해요. 예, 그거 빠르게 나도 끝나고 할 빠르게 거야. 드린 이유는 끝나고 하고. 그 끝까지 마무리 완성까지 하시기를 음. 꼭 예, 기도하겠습니다. 잘 될 네. 겁니다. 네, 네.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네. 그 내리막인데 급하게 하다가 넘어져서 굴러가지만 않으면 브레이크 밟으셔야 되고요. 하면서 그 성실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마지막 그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듣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 대한민국사 4권에 보면 그 머릿말에 선생님께서 참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희망의 역사를 얘기하시거든요. 1960년대에 그 4.19 때 이후에 그 전쟁 끝나고 얼마가 되지도 않은데 그런 걸 한 나라가 너희 나라 아니냐라고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 그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선생님께서는 큰 희망을 가졌다. 네. 라고 지금 여기 쓰셨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더 어렵던 시절을 돌이키며 신발을 고쳐 신는다. 이런 걸 쓰셨거든요. 네. 그런데 15년이 더 지난 2022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매우 화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 서문과 같은 말씀이 유효한지 아니면 또 선생님께서는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우리 많은 독자들에게 한국 현대사의 대가로서 저 말이 유효한 게 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네, 네. 아니 그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네. 전부 똑같은 말을 지금 해야 하잖아요. 네. 나는 동의반복을 해. 나는 예. 과거사 전문가인데 예. 내가 지금 과거사 위를 딱 하나만 만들어서 당신이 마음대로 조사하라고 하면은 내가 조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떻게 촛불로 잡은 정권을 5년 만에 내주냐. 이걸 조사하면 한국 현대사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끊임없이 그러면서 이 대중들은 끊임없이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다시 시작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윤석열 이제 맞이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명박 박근혜도 밑에서도 살았는데 예. 또 더 밑에 가면 박정희 전두환 밑에서도 살았는데 예. 뭐 5년 못 견딜 게 뭐 있어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슬프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말이고 더 좋은 말들을 해야 하는데 하는 거고 한국 현대사의 긴 틀에서 보자면은 그 파친코라고 이제 최근에 드라마도 나오고 소설도 있었잖아요. 그 첫 문장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어. 그 수동적으로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 얼마나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 죽지 않고 살아 있어. 우리 죽지 않고 살아 있어. 그게 한국 역사였고 아까 그 이제 뭐 미국에서 얘기 들었다는 거 약간 설명을 하면 무슨 예. 뜻이냐면은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전쟁 때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1950년, 53년까지.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수많은 나라 중에서 첫 번째 시민혁명이 4.19다 이거예요. 그렇게 죽고 7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혁명이 일어났느냐. 그 혁명이 주역이 된 세대가 바로 신영복 선생님 세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이 4.19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가 5.16 일어나는 거 보면서 처음에는
총알이 이마를 뚫고 지나갔다라는 표현을 쓰셨다가 모자만 스치고 지나갔다 하셨는데 선생님에게는 4.19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광주가 있었던 거고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그들이 또 다른 이것이 세월호가 될지 이태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자기 시대의 어떤 정서를 묶어주는 그런 공통된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건 속에서 예. 한 시대가 그야말로 그러니까 더불어 숲이 되는데 왜 우리가 그 연대를 해야 하느냐. 힘이 없으니까. 예. 힘센 놈들은 연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더불어서 숲을 이루고 숲을 이뤘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숲이라는 게 좋은 건 뭐냐면은 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마라톤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위안도 없고 그 쉬고 싶을 때 아마 신영복 선생님의 가장 큰 역할이 그 부분이었고 진보 진영에 아까 삭막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어디 좀 휴게소랄까 쉬어가고 잠깐 힘들 때 기대고 그 목이라도 축일 수 있는 데가 아마 신영복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또 다른 신영복 선생님, 네. 선생님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그 MZ 세대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난 빨리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역사라는 게 신영복 선생님이 이제 그런 분한테 자기를 좀 내주시고 그런데 아직 뭐 그런 사람이 나올 조짐은 안 보이고 있으니까 선생님을 널리 알리는 작업은 계속 필요하겠죠, 당분간은. 그러니까 그 서문에서 말씀하신 희망 네. 아직도 유효하다. 아, 그럼요. 근데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게 좀 아쉽다. 그거는 네. 뭐냐면은 저쪽의 역사교육, 그러니까 우리도 역사교육을 하지만 쟤네들도 역사교육을 할 거잖아요. 그 핵심은 뭐냐면은 희망을 뺏는 거예요. 희망만 갖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또 정말 아무것도 없죠. 희망 자체가 그 뭐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 희망이 없으면은 그 출발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그냥 국정교과서나 그 핵심은 뭐 세세하게 뭐 친일하는 게 아니라 애쓴다. 추운 데 나와서 덜덜 떨면서 촛불 들고 애쓴다. 야,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너희들 나와서 그렇게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동안에 니들 경쟁자는 집에서 시험 공부하고 있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많이 나와 있는 거 같지? 대한민국 국민이 2%밖에 안 나온 거야. 니들 뒤처지고 있어. 세상 안 바뀌어. 100년 전은 니네가 친일파라고 하는 우리 할아버지도 잘 먹고 잘 살았고 독재 정권 잘 먹고 잘 살았고 지금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거 안 바뀌어. 근데 그걸 우리가 바꿔왔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만큼 바꾸지는 못했지만 예. 돌이켜보면은 아마 전 뭐 등산을 자주 가진 않았지만 죽겠다 하고 하다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건 어디서 나옵니까? 뒤돌아보면 우리가 이만큼 왔어. 예. 이만큼 왔어라는 부분에서 한국 현대사는 그 지점에서 이만큼 왔어가 가장 경이롭고 가장 속도가 빠른 역사였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희망의 역사였다고. 아이고, 참, 여러분 잘 들으셨죠? 뭐, 그렇게, 지금 한홍구 선생님 말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마지막 말씀하실 때, 더불어 수비되고 얘기할 때, 그 생각도 났어요. 뭐, 신경림 선생의 농무에 보면, 못난 놈들은 그렇죠. 얼굴만 봐도 흥겹다고. 흥겹다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흥겹게 이 어려운 시절 헤쳐나가도록 하시죠. 선생님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이 긴 시간 인터뷰했으면 하면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수고해 주신 최용국 선생님 네. 그리고 우리 최우령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뭐 이렇게 하면서 끝나지 않나? 더불어 뭐 그거 우리 그거 하기 전에 더불어 수업 이거요? 예. 30초만 영어.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서 회원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이 참여해 주실 걸 믿고 더불어숲에다가 이제 하나 제 기증을 하려고 하는데 좀 찾아보면 더 있을 거예요. 더 찾아서 기증을 하는데 신영복 선생님의 은사이신 삶의 김태웅 선생님의 시집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국어 선생님. 예.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제가 선생님과 연관된 것들을 조금씩 모았는데
거기서 정신이 없고 프로젝트가 오늘 끝나서 뭐 미처 찾질 못했어요. 뭐 조병호 선생님 글씨 같은 것들도 어디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일단 눈에 띈 애를 하나 갖고 와서 이건 더불어숲에다가 기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어, 많이 참여해 주시는 걸로.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를 예. 고치셨든 아유. 고치라고 압박한. 여러분 이거 예, 삶의 예. 김태형 선생님은 예. 처음에 시집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걸 제가 잘 우리 자료실에 보관해서 1호 예. 한홍구 선생 기증 1호. 예, 그렇게 아카이브 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끝냈죠? 더불어 뭐 했잖아. 더불어스? 자, 우리 이렇게 하나, 둘, 둘, 셋. 셋 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숫 하면서 끝나겠습니다. 네. 더불어 숫 수고하셨습니다.